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 5강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우편 파트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만국우편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자, 국제우편 서비스 관장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은 그랬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런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교도하고 신교도 간의 어떤 전쟁, 즉 30년 전쟁의 종식 결과 만들어진 조약으로서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근대 주권 국가가 확립된 거지, 이 우편 서비스하고 관련 없어요. 자, 우편 서비스와 관련되는 거는 베른 조약이다. 이렇게 베른 조약. 자, 총회는 연합의 최고 심의 기관 하면 안 됩니다. 자, 심의 기관이 아니라 여기서는 통과된 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의결 기관이다. 그래서 매 4년마다 개최되고 전 회원국의 전권 대표로 구성되며 우정 사업의 어떤 기본 방향, 그렇죠? 4년마다 한번 모이는데 세부적인 걸 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갖다가 잡는 게 바로 총회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UPU 우편 운영 이사회는 자, 업무 수행, 지원, 연락, 통보 이런 것들은 이런 운영이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무국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X. 자, UPU에서는 회의와 문서 발간을 위하여 자, 우리 UPU에서 사용되는 공용어는 불어 영어죠. 그 중에서 이제 다툼이 생기면 불어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 뭐 전 회원국이 참여 국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 그래서 뭐 전 세계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언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불어, 영어, 요게 이제 공용어고요. 아랍어, 스페인어. 자, 이것도 인구가 많죠. 아랍도 많고 스페인 하면 아메리카 쪽에 그 스페인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쪽도 있고요. 러시아, 자, 땅덩어리 넓고요. 중국 역시 땅덩어리 넓고 인구 많고, 그 다음에 독일어, 포르투갈 뭐 이런 것들. 일본어는 아니에요. 일본어라든지 그런 건 사용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언어들이 이러한 다양한 언어들이 함께 사용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여러분들 그냥 이것은 하도 저 2019년도 연도 한번 나온 이래로 배달 부장 서비스 그 연도 한번 나온 이래로 그냥 연도 한번 봤습니다. 그냥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가입 신청서 제출한 것은 1897년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이때 우리 참여한 것은 190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조선으로 개칭한 것은 1922년. 그러다가 강국하고 1945년에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회원 자격을 회복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제국,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우리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옳은 것 하면 4번 용문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3번 보세요. APPU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네요. 자, 한국과 필리핀, 특히 한국하고 필리핀이 공동 제의하여 방콕에서 우리 4개국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창설되었다. 자, 여러분 처음에 한국, 필리핀이 공동 제의해가지고요. 여기는 방콕이 아니라 마닐라입니다. 마닐라에서 우리 서명함으로써 창설됐고요. 창설 회원국 4명, 4개 국가, 한국하고 필리핀이 저기 공동 제의했으니까 한국, 필리핀, 그리고 대만하고 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이것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은 X. 방콕이 아니라 필리핀. 그러나 모든 지금 APU 기관은 대부분 어디에 있다고요? 방콕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국은 방콕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현재 회원국은 32개국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회원국 32개국. 자, 요거 여러분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아요. 글자가 좀 잘렸네요. 현재 회원국은 32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집행이사회는 총회와 총회사의 연합 업무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매 분기가 아니죠. 이거는 1년마다입니다. 1년마다 개최되고요. 그 다음에 연차 예산 검토 승인 후달의 설명은 맞습니다만 요거 틀렸고요. 그다음 4번 총회는 연합의 최고 기관이자 4년마다 개최된다. 4년마다 개최되는 걸 상설기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비상설기구다.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여기 4번으로 표시된 게 아니고 2번입니다. 이거 잘못 표시됐어요. 자,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국제우편물 제한 중량을 정리한 거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들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문제와 상관없이 서장, 소형 포장 우편물 2kg, 인쇄물 5kg,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7kg,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은 최대 몇 kg? 30kg 이렇게 돼야 되고요. 우선 취급, 비우선 취급 모두 2kg. 그다음에 K패킷 2kg 이하.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 30kg 이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옳지 않은 것 하면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우편물 설명 옳은 것 그랬어요. 자, 비우선 취급 우편물은 자, 우리 송달이 상대적으로 늦겠죠. 송달이 늦으니까 요금은 저렴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무게 한 개 2kg은 맞습니다. 비서류용 특급 우편물은 자, 비서류용이란 말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세관 검사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용 특급 우편물 이외 우편물로서 여기까지 맞네요.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하는 상품 견문과 물품 등의 내용을 발송할 때 이렇게 가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는 K패키가 달리 우체국과 계약하여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우편 서비스. 자, K패킷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되고요. 공통점이다. 두 번째가 인터넷 접수 시스템, 즉 이시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라는 거. 인터넷 접수. 이렇게. 이 두 가지는 K패킷하고 한중해상특송 서비스 공통점. 다만 K패킷 같은 경우는 2kg 이하, 한중해상특송 서비스는 30kg 이하입니다. 달리는 말이 틀렸네요.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자, 우리 K패킷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자, 접수 신청하면 우체국에서 방문 접수를 그렇죠. 이때는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방문 접수 주소지까지 가서 물건을 수령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사전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뭐 양이 꽤 되겠죠. 그래서 이런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국제통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소형 포장물은 발송 절차가 소포에 비해 간단하며 그렇죠. 간단하며 소장이래요. 송장이 필요 없다. 자, 이건 문장 그대로 알아두십시오. 실제 기출도 나왔지만 소형 포장물은 작은 물건이다 보니 발송 절차도 간단하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더 줄잖아요. 그래서 간단하며 송장도 필요 없다. 두 번째. 그러나 여러분 세관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세관검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장이 필요 없다. 요 송장 세관검사는 필요해요. 2번 250 SDR의 소형 포장물을 발송한 경우 자 CN23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300 SDR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300 SDR 이하면 세관 표지 CN22 이렇게는 CN2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0 SDR이니까 세관 표지 CN22를 첨부해야 되겠고요. 3번 소형 포장물의 경우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과 같은 성질 그 밖의 서류들을 동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이라든지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같이 동봉할 수 없지만 소형 포장물만큼은 뭐다? 같이 동봉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요. 4번 뒷면에 요금 납부 표시를 한 엽서는 자 규격에 위반한 것으로 자 원래 규격에 위반한 것 그거는 여러분들 서장으로 취급이 되죠. 그래서 우리 엽서 같은 경우 규격 위반이나 항공서간도 역시 규격 위반이 됐다라고 한다면 서장으로 취급을 하지만 지금처럼 앞면에다 요금 표시를 해야 되는데 뒷면에다 요금 표시를 했다라는 것은 요거는 그냥 미납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요금 미납 처리된 걸로 하는 거지 서장으로 취급하는 건 아니다. 요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4번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국제우편물에 대한 설명,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은 항공통상 우편물, 세계 어느 지역 단일 요금으로 보낼 수 있는 국제우편 특유의 우편물 종류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단일 요금으로 보낼 수 있다. 또 그리고 저렴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K패킷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접수 신청하면 우체국에서 방문 접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방문 접수 가능하다. 세 번째, 서류형 특급 우편물 이외 우편물과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은 발송할 때는 비서류형, 아까도 똑같은 게 나왔네요. 비서류형 특급 우편물 같은 경우 세관 검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구분하시고요. 다음에 그래서 우리 서류형 EMS 같은 경우는 EE 쓰고요. 그 다음에 ES 또는 EM, 이게 비서류, 비서류. 이렇게 운송장 번호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는 30kg 이하 물품을 해외 다량 발송에 적합한 서비스, 그렇죠. 이시핑 이용하는 고객. 그래서 K패킷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 이시핑 즉 인터넷 접수 시스템으로 그렇게 접수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볼까요?
국제 통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이 들어있는 섯장 및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섯장으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섯장으로 여러분 취급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봤던 법규 위반했던 법규를 위반했던 것은 이런 엽서라든지 항공성항 같은 경우 이걸 섯장으로 취급을 해버리고요. 여기처럼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이나 방사선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섯장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엽서와 달리 관제입니다. 관제엽서와 사제엽서는 우편 요금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자, 우편 요금 표시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관제엽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다음에 사진, 도면, 봉인한 서류는 인쇄물로 접수할 수 있다. 자, 특히 여러분 인쇄물로 취급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 2019년도에 나왔어요. 접수 가능한 것, 접수 불가한 것. 사진, 도면은 가능하지만 봉인한 서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포장 박스라든지 봉인한 서류, CD 이런 것들은 인쇄물로 접수할 수 없는 거였고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소형 포장물 봉함할 때는 자, 이 내용물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8번 문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다음 9번. 다음은 통상 우편물 중 인쇄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동시에 여러 통을 발송하는 타자기로 치거나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인쇄물. 자, 우리 인쇄물이라는 것은 복사물을 말합니다.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타자기로 치든가 컴퓨터로 작업한 것은 내용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인쇄물은 아니지만 인쇄물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지만 인쇄물로 취급한다는 거. 그래서 인쇄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이건 왜 나왔죠? 자, 인쇄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에 우편물의 발송 장소와 일자는 인쇄물에 기록할 수 있다. 그렇죠? 인쇄물에 여러분들 뭐 어떤 서신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인쇄물에 적으면 안 되는데 발송 장소나 일자 같은 거는 인쇄물에도 우리 기록할 수 있고요. 세 번째, CD, 비디오 테이프, 다음에 상업 광고물, 포장 박스는 접수할 수 없다. 자, 제가 이렇게 살포시 하나 끼우는 방법을 했는데 실제 2019년도에 실제 이런 방식의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CD CD 안 돼. 접수 불가, 비디오 테이프 접수 불가, 포장 박스 접수 불가지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상업 광고물만큼은 인쇄물로 접수가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 4개 다 접수가 불가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4번 패션 간행물에 대해서는 간행물의 일부를 이루는 도료나 옷본, 자 이런 옷본 같은 경우는 첨부가 가능하다. 이 문장 자체로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패션 간행물에서 거기 옷에 있는 그 옷에 간행물의 일부를 이루는 도료나 옷본, 요거는 첨부가 가능하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옳지 않은 것 하면 3번 요거 상업 광고물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10번. 다음은 국제통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소형 포장물에서 송장 첨부가 가능한데 외부, 내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 또는 가능해요.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을 항공 등기로 보냈다. 등기료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항공료만 징수하면 되죠. 항공요금만.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같은 경우는 항공요금을 제외한 모든 것이 면제입니다. 그래서 등기료는 당연히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항공요금만 내면 된다. 3번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은 봉함하여 보내면서 시각장애인용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섯장, 활자가 표시된 금속판 포함한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섯장도 있고 금속판도 다 포함해요. 그러나 다만 이건 조심하실 게 봉함하면서 보내는 섯장이 아니라 봉함하지 아니하면서 보내는 문자를 포함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봉함하지 아니하는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디스크, 테이프.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그 교재에 문제는 앞에 뭐가 좀 달려있는데 거기서 빼십시오. 빼고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디스크, 테이프, 카세트 제조업자, 판매자가 선적하는 상품 견본은 자, M백으로 보낼 수 있다. 자, 조심하실 게 우리 디스크나 테이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인쇄물로는 보낼 수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M백으로. M백은 당연히 자료에다 싸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쇄물로 취급하지 않는 것 그거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11번 아래 상징이 나타내고 있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이죠. 과거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에서 Literature for the Blind라고 됐습니다. 이제는 아이템입니다. Items for the Blind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자, 한번 볼까요?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며 편지, 봉투를 경한 봉함 엽서 형태. 이걸 뭐라고 하죠? 항공
서간이라고 하고요. 항공 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 면제합니다. 근데 맡기는 안 돼요. 등기를 취급할 수 있죠. 등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료는 면제입니다. 수취인 주소가 있는 면에 위에 상징이 그려진 흰색 표지를 부착한다. 그렇죠? 수취인 주소가 있는 면에 위에 그 면에다가 이렇게 이걸 부착하면 되는 거고요. 4번 동일인이 동일 수취인이 한꺼번에 다량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인쇄물 등을 넣은 우편 자료를 한 개 우편물로 취급하는 것은 이거는 N백이 되겠죠. N백. 그래서 우리 옳은 것 하면 3번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12번. 자, 요거 우리 2019년도에 시험에 나왔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내 외부에 아까 우리 소형 포장물 송장을 내 외부에다가 부착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됐습니다. 자, 우리 물품 제조업자, 공급자에 관한 간단한 메모. 그쵸? 이런 정보 같은 건 충분히 기록할 수 있겠고요. 제조사의 마크나 상표 당연히 가능하고요.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문? 자, 이런 건 안 되죠. 교환되는 통신문이 아니라 교환되는 통신문에 관한 참고사항은 되겠지만 이런 통신문 자체를 갖다가 기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상거래형 지시사항 역시 내외부에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닌 것 하면 3번. 요거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다음 13번. 국제소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어요. 자, 국제소포는 모두 기록 취급하는 거 맞고요. 항공 배달 통지 등의 부가 취급 가능하다. 요건 뭐 문제 없네요. 자, 우편 사무소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든 요금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항공 부가요금을 제외하면 안 되고요.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자, 전쟁포로 민간인 피용유자 소포라도 내용물을 분할할 수 없는 소포의 경우는 5kg. 자, 원래는 5kg까지 여러분들 발송 가능하고 무료가 되는데 여기는 분할할 수 없는 거는 10kg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X.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 요금 면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할할 수 없는 소포라면 5kg까지 발송이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요금 면제와 관련해서 5kg까지 요금이 면제인데 분할할 수 없는 거는 10kg까지 요금 면제다. 또 분할할 수 없거나 그 대표자한테 보내는 경우 있죠. 그래서 대표자한테 보낼 때는 이렇게 10kg까지 요금 면제다. 다음에 4번 보시면 민간인 피용유자 소포란 민간인 피용유자에게 보내는 우편물로서 민간인 피용유자가 발송하는 우편물 둘 다 마찬가지예요. 피용유자가 우리한테 보내는 거랑 우리가 피용유자한테 보내는 거랑 둘 다 우리 민간인 피용유자 소포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9년도에 여러분들 들어왔던 거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하십시오. 2, 3, 4번. 그래서 옳은 것 하면 뭐 답은 쉽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소포 같은 경우는 모두 기록 취급하기 때문에 별도 등기 안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이게 여러분 국내 우편물의 소포 우편물과 차이입니다. 다음 14번 K패킷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세요. 기존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안이라고 됐는데 2020년에 보니까 이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튼 장관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1번 요게 잘못됐다는 거. 2번 자, 이건 계약해야 되고요. 그리고 월 최소 계약 그 물량의 제한은 없다. 물론 이제 다량으로 보낼 때는 거기에 대한 할인은 받습니다만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건 2kg 이하. 그리고 우리 서신 등 의사 전달물 그거 했을 때 그 통상 우편물 중에 그거 가로 세로 높이 합이 90cm 이하고 최대 변의 길이가 60이래 되면 그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형 포장물 말고요. 서신 등 의사 전달물일 때. 그래서 제한 규격은 자, 최대 길이가 60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가 90이라는 요거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전자상거래용 자, 우편 서비스의 경우 자, 중국은 우리나라는 K패킷, 중국은 E패킷. 자, 홍콩은 익스프레스 좋아요. 그래서 홍콩은 익스프레스. 일본은 뭐였습니까? 스몰 패킷 뭐 이런 것들. 자, 하여튼 이런 명칭을 사용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요 1번을 잘 기억하세요. 이제는 K패킷이라는 것은 장관이 고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볼까요? EMS에 대한 설명 중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MS 배달 보장 서비스를 적용했다. 그러면 송달 예정일보다 늦으면 바로 지연 배상입니다. 그래서 우편 요금 이런 것들을 배상합니다. 48시간을 지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EMS 배달 보장 서비스 송달 예정일보다 늦었다. 실제 손해액은 여러분들 자, 이거는 손실 망실일 때 그런 거고 뭐 분실이나 이럴 때고 지금처럼 지연 배상은 어떻게 한다? 우편 요금. 자, 우편 요금을 배상해 줍니다. 자, 2번 신속성, 수익성, 정기성, 안정성 보장을 특성으로 한다라고 된대. 자, EMS 하면 당연히 신속성.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다가 배달해주고요. 안전하다. 근데 수익성 하면 안 되죠.
요거는 아닙니다. 수익성. 자, 그래서 여기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신뢰성. 저 순간 생각이 안 나는 신뢰성. 자,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국제 특급 우편물은 항공과 등기를 기본으로 하고 배달, 통지, 보험 취급 등을 부과하여 특수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배, 보, 초, 이, 배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제 우리 2020년 공고부터는 요 초특급 우편 서비스가 전체가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배달 보장 서비스, 보험 취급, EMS 프리미엄 서비스, 배달 통지까지. 그래서 배달 보장 서비스, 보험 취급, EMS 프리미엄 서비스, 배달 통지까지 가능해도 그래서 여기 배달 통지, 보험 취급, 요거 부가 취급, 특수 취급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특별 송달, 그 국제 속달이었나요? 그렇게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국제 속달이라는 건 없습니다. 4번, 상품 견본과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은 국제 특급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자, 우리 국제 특급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건 회사하고 컴퓨터와 관련되는 것. 상품 견본은 회사와 관련되니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신분증, 요게 이제 새로 추가가 된데 신분증은 EMS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낼 수 있지만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은 안 된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옳은 것 하면 3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16번. 이건 간단하게 하나 볼까요? 자, EMS로 보낼 수 없는 것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 EMS로 보낼 수 없는 건 돈이라든지 기중품, 신분증 이런 건 보낼 수 없고 보낼 수 있는 건 회사와 컴퓨터 관련되는 거. 그래서 기중품 안 되고요. 컴퓨터 데이터라든지 상업용 서류 회사와 관련되고 컴퓨터와 관련되는 것 보낼 수 있고요. 유가증권, 돈과 관련되는 것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기억, 리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한중 해상 특송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30kg 이하의 다량 발송에 적합한 서비스 맞죠? 여기에는 계약을 맺은 경우와 수시로 이용하는 경우 EMS가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수시 국제 특급 우편으로 구분할 수 있지 한중 해상 특송은 수시가 안 돼요. 사전에 계약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2번 창구를 통하여 이용하는 고객에 하나여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라 뭘 접수해라? 인터넷 접수라 그랬죠. 3번 EMS와 같은 경쟁 서비스고 고객 맞춤형 우편 서비스로서 자 우리 보면 중국은 4일, 한국은 6일. 자 여러분들 중국이 땅덩어리가 훨씬 넓고 우리나라 땅도 좁고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더 짧게 걸리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6일, 한국이 4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4번 지방우정청, 총괄 우체국에서 이용계약 가능하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야 되고요. 6급 이하 등등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사전 계약을 맺을 때는 이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좀 작았더라도 요소 총괄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계약 맺는 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종 종별 접수 요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1번. 자, 국제 우편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인데요. 국내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접수하지만 맞죠? 소형 포장물은 발송일의 요청에 따라 발송일을 방문하여 접수. 자, 여러분들 소형 포장물 이거랑 보내는데 방문해서 접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EMS 같은 경우는 자, 발송일의 요청에 따라서 자, 우리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통신 사무소 우편물, 그다음에 별납, 후납 다 뭐예요? 날짜 도장 날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무소포, 통신사무 우편물, 별납, 후납, 그다음 계기 표시 다 날짜 도장 날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달리가 틀렸고요. 통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자 그래서 창구에서 접수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통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는요 창구 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좀 알아두시고요. 국제 특급은 항공 우편물과 달리 따로 가려내야 가장 빠른 운송편으로 송달한다라고 되는데 국제 특급 자 원래 우리 운송순위에서 국내 우편에서 배울 때 운송순위는요 국제 특급 EMS가 1순위고 그 항공 우편물은 2순위였지만 그래도 얘들은 국제 우편에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거는 뭐뭐와 달리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국제 특급과 항공 우편물은 어쨌든 간에 신속하게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따로 가려. 이것도 달리가 틀렸네요. 아유 말장난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관 검사 받아야 하는 물품은 창구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날짜 도장 날인하지 않는 것들 잘 기억을 하세요. 예, 별납, 후납, 계기 표시, 통신 사무 우편물 같은 경우는 날짜 도장 날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통관 대상 우편물 처리와 관련된 설명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소형 포장물과 달리 세관 표지, 세관 신고서가 붙어 있는 통상 우편물은 통관에 해부해야 하는 우편물이다라고 되는데요. 물론 세관 표지, 세관 신고서 붙어 있는 통상 우편물도 통관 해부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소형 포장물도 역시 통관 해부해야 되는 우편물에 해당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2번 소포와 EMS는 4,000원. 그렇죠. 우리 통상 우편물은 2,000원이거든요. 근데 소포, EMS 같은 경우는 4,000원. 요 금액까지 수수료까지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통관 대행 수수료. 우리가 직접 통관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서 대행해 줄 때 요거는 개당 4,000원. 소포와 EMS. 세관 검사에 해부하는 우편물은 필요한 경우 그 표면에 노란색의 세관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반드시죠. 반드시. 그리고 노란색이 아니라 녹색입니다. 그래서 녹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국제소포, K패킷, 국제특급 비서류형은 운송장에 CN22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국제특급 서류형은 CN23. 자, K패킷. 그다음에 비서류, 국제소포. 이거 다 하네요. 국제소포, K패킷, 비서류. 요거는 뭡니까? CN23. 물건이니까 CN23. 그래서 이거는 23.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다음에 서류형은 CN22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문장 자체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것 하면 2번 되겠고요. 다음 3번 볼까요? 자, 잘못된 설명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자, EMS 접수의 경우 우편물 수집은 창구 접수 원칙. 자, 여러분 EMS는 창구가 아니라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소지가 원칙이고 우리 창구 접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좀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 2번 K패킷 하나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자, 2개 이상의 포장 물품의 경우 분리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끈 등으로 반드시 묶어야 돼요. 이런 편법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쓰는 거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끈으로 묶는 게 안 됩니다. 3번 국제보험 소포 우편물의 경우 내용품은 반드시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국내 보험 취급하고 다른 거라서요. 반드시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자, 4번 국제 소포 우편물 운송장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자, 여러분 서식,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을 안 하고요. 반면에 지시사항란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 그래서 송장이라든지 세관 신고서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별도 작성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볼까요? 국제우편물 접수 관련되는 것, 옳은 것 그랬습니다. 엠백 접수할 때는 하나의, 자, 이거 계속 밀었었는데 2019년도에 나왔더라고요.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접수하고요. 통관 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 자, 우편 요금과 별도로입니다. 별도로 4,000원 징수한다. 이렇게 돼요. 1번 X.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의 경우 국제 날짜 도장으로 소인한다. 자, 우리 아까 날짜 도장 소인하지 않는 거에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없었죠. 그렇죠? 우리 별납, 훈납, 그다음에 통신사무소포, 계기, 별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 죄송합니다. 날짜 도장 소인한다 했으니까 O. 3번 M백의 경우 주소 기록용 꼬리표. 이거 한 장이 아니라 2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편물과 각 자루 그렇게 해서 2장이 필요하고요. 국제 소포 우편물 운송장은 몇 연식이다? 6연식이다. 그래서 5연식이 아니라 6연식이다. 이렇게 됐었죠. 1, 2, 3, 4, 5, 6, 1운, 2접, 3발, 4송 이렇게 해서 5, 6 해서 도착 국가, 세관 신고 관련해서 도착 국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여기 나오네요. 바로. 자, 5번 보시면 운송장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끝까지 해야 되는데 1운, 2접, 3발, 4송 이렇게 되어 있고요. 5하고 6은 요거는 우리 지금 안 했습니다. 요거는 도착국가 세관 신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 여러분 운송장 1면이 운송장이고요. 2번은 접수증입니다. 접수증. 그래서 이게 접수 원부입니다. 접수 원부. 그래서 접수 우체국이고 이게 발송인이 여러분 접수가 됐다는 접수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접수 원부는 접수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면인 발송인은 접수증, 그다음에 4면인 송장, 그다음에 5, 6명은 세관 신고서 이렇게 해서 도착국가 세관 신고에서 하는 거고 송장은 도착국가 우체국에서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1면 하면 운송장. 자, 2접. 요거는 접수 우체국에서 접수증, 접수 우체국에서 접수 원부, 접수 우체국. 3발 하면 발송인은
접수증을 받아야 되겠고요. 4. 송장은 이제 도착 그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 그 다음에 5, 6은 도착 국가의 세관, 그 세관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1운 했으니까 틀렸고요. 2접 틀렸고요. 그 다음에 1운, 2접, 3발. 그렇죠. 접수증, 발송인용 맞네요. 그 다음에 요 세관신고서 도착국가 세관용은 5, 6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요. 3번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요 반드시 이렇게 좀 정리하세요. 유견식. 그래서 하나만 쓰면 뒤에 쭈르륵 이렇게 써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보통소포, 국제보험소포 접수와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국제보험소포 우편물 운송장의 구성이라든지 유견식으로 된 거라든지 통관에 필요한 서류 첨부 추가, 첨부 서류 추가, 배달이 불가능할 때 처리 방법에 관한 지시사항, 표시 중량, 지시사항 표시, 중량 표시 등에 관하여서는 보통소포 우편물 접수 예외와 같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국제 보통소포, 그다음 보험소포, 그 다음에 EMS가 있는데요. 보험소포는 그 보통소포를 많이 준용합니다. 그리고 EMS는 보험소포를 많이 준용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보세요. 중량 표시 같은 경우, 자, 중량 표시 같은 경우는 보통소포는 몇 g까지 단위를 기재하던가요? 100g 단위를 기재한다면 보험소포 같은 경우는 10g 단위까지 기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 절상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다르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중량 표시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2번 국제보험소포 우편물의 보험가액은 소포 우편물의 내용물 실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격의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 물론 실제 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일부 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단의 설명 틀렸고요. 3번 운송장의 소포 우편물. 자, 중량하고 여러분들 요금을 잘못 기재한 경우 이전의 내용이 보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재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량 요금에 대해서는 재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요. 우리 앞에서 국내 우편물 할 때 꼭 밑줄 긋고 이렇게 뭐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용 증명도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정정, 수정, 정정, 뭐 삽입, 삭제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우리 국제 우편물에 있어서 국제 소포 우편물에 있어서 이런 중량과 가격, 요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재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답은 여기 4번인가요? 국제보험소포의 경우 발송 우체국은 발송인이 원화로 기록한 보험 가격을 SDR로 환산하여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맞고요. 자, 국제보험소포는 우리 발송인이 SDR로 환산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화로 기재한 것을 우리 발송 우체국에서 SDR로 환산해 주고요. 반면에 우리 EMS 같은 경우는 달러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달라요. EMS하고 다르다. 자, 소수 출제 자리 미만은 올림해서 소수 출제 자리까지 기록하고 맞죠. 그리고 가액은 어떤 경우에도 고쳐 쓸 수 없다. 다 맞네요. 세 가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정답 4번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K패킷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K패킷 발송할 때는 인터넷 접수 시스템으로 발송인과 수진, 주소, 품명, 가격 등을 필수 입력사항. 그렇죠. 이것도 기억하세요. 한글이 아닙니다. K패킷은 영문으로 입력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K패킷 운송장의 발송인 날에는 통관, 손해배상, 발송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자, 그렇죠. 우리 발송단에 반드시 그렇죠. 한 명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다라는 것까지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은 접수 제한 물품이죠. 얘랑 뭔 차이입니까? 유독성. 이것도 여러분들 접수 제한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폭발, 발화, 인화 이런 건 안 되고요. 유독성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거네. 2개 이상의 포장 물품을 테이프 끈 등으로 묶어 하나로 발송하는 것 금지된다라고 했던 것. 자, 그래서 우리 옳지 않은 것 하면 3번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EMS 접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발송 우체국은 발송인이 원화로 기록한 보험 금액을 SDR로 환산하여 운송장 해당 날에 기록하며 환산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국제 보험 소포일 경우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은 EMS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발송인이 직접 US 달러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X.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우편번호를 기록할 것을 권장한다. 여러분들 전화번호는 기록하는 걸 권장할 수 있지만 이 우편번호는요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편번호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3번 상대 국가에서 보험 취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하는 자 모든입니다. 자 그쪽에서는 보험 취급 안 하더라도 우리 EMS 교환하는 모든 나라로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 취급하는 건 우리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
EMS를 보험 취급할 경우 보험 가액은 운송장 표 보험 가액 날 땡땡원으로 기록하고 보험 취급 수수료는 자 별도로 여러분 이거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기록하는 거지 보험 취급 수수료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볼까요? 기타 특수 취급 우편물 접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모든 국제 통상 우편물 등기로 발송이 가능하다. 여러분, 등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객관적 가치만 있으면 등기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국제 통상 우편물 자기가 그 등기 취급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국제 우편물 배달 통지. 배보 초입에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제 그 배달 통지가 되려면 기록 취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우편물의 배당 증명과 유사하지만 여기까지 맞죠? 자, 기록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라 기록 취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잘 도착했는지 이런 걸 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X. 보험서장에서 망실, 도난, 파손된 경우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다. 이게 국내 우편물하고 차이죠. 국내 우편물은 보험 가액, 보험에서 표기된 금액을 배상해 주는 거라면 국제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이때는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 오케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에다가 이게 전부 멸실이 됐다라고 하면 도난됐다. 그러면 그때 우편 요금은 또 역시 추가가 되고요. 다만 보험 취급 수수료는 배상액이 아니다. 우리 국제우편 마지막 편에 그렇게 나오죠. 자, 4번 은행권 수표 고급시계 만년필 같은 기중품은 자 이거 EMS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자 우리 은행권 수표 같은 거 이런 거는 EMS로 보낼 수 없는 돈과 관련되는 거지만 뭐로는 가능하다? 보험서장으로는 발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EMS로 보낼 수 없는 뭐 기금속이라든지 돈과 관련되는 거라도 보험서장으로는 취급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옳지 않은 것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